물리학과의 재승근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목이 스핀에서 자석으로라는 내용입니다. 이거 자석은 여러분 이미 뭐 잘 알고 계실 테니까요. 근데 이제 뭐 물리학을 어느 정도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도 이제 스핀이라는 것은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이 스핀이 우리가 이제 그 물리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이랑 배운다고 해도 이게 뭐 사실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않는데 이제 이게 스핀이 어떻게 자석과 연관이 되는지를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사실 저는 이제 이 스핀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이제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자를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좀 실생활에서 좀 재미있는 현상을 볼까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요. 사실 저도 스핀을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뭐 이번 기회 덕분에 그 스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강영 교수님의 스핀이라는 책을 많이 참고했고요. 여러분도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자석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자석이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신기한 거예요. 자석은 왜 자석이 신기하냐면, 일단은 첫째, 자석이, 여러분 이거 이런 실험 많이 해봤죠? 어렸을 때 자석을 입고 철가루를 넣어 놓으면 이렇게 무늬가 생깁니다. 근데 이게 보면 멀리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힘을 주고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멀리 떨어져서도 접촉하지 않아도 힘을 주고 받을 수가 있다는 거는 실은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건데, 우리 사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요. 저희 집에 이제 14개월 정도 된 애가 있는데, 얘도 심지어 멀리 떨어져 있는 거를 움직이는 거 굉장히 신기해요. 예를 들면 에어컨의 리모컨을 만진다든가 TV 리모컨을 막 만져가지고 뭐가 돌아가는 걸 보면 정말 신기하거든요. 이게 정말 신기한 겁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냉장고 자석이 있는데 요거 생각해 보면 붙여놓으면 계속 붙어 있어요. 붙여놓으면 계속 붙어 있는데, 물론 붙여놓으면 붙어 있는 게 또 있어요. 테이프가 있죠. 테이프 붙여놓으면 계속 붙여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자석은 반대극성으로 해놓으면 이렇게 떠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약간 공중부양 같은데 정말 신기한 거죠. 우리가 외부에서 뭐 에너지를 넣어주거나 하는 건 전혀 없는데 계속 붙어 있고 계속 떠 있는 거예요. 테이프로는 이런 거 못 만드는 거죠. 이게 자석이 정말 이렇게 신기한 게 있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문제 하나를 생각해 보면, 자석을 한번 쪼개 보겠습니다. 자석을 과연 쪼개면 어떻게 될까? 사실 요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풀어갈 실말인데요. 이 커다란 자석이 있습니다. N극이 있고 S극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한번 쪼개 볼게요. 절반으로 제가 쪼개겠습니다. 그러면 빨간색 영역과 파란색 영역으로 나눠졌어요. 이 빨간색과 파란색은 뭐냐? 이건 이제 과연 뭘까요? 요거는 우리 N극과 자석에는 S극이 있는데 N극과 S극이 분리가 됐네요. 요건 그럼 뭘까요? 요게 이제 뭔가 이제 궁금하면 사실 답은 자석입니다. 자석. 이것도 자석이 되는데 이상하죠? N극이 있는데 S극이 없어요. 여기는 S극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 실험실에 있는 이게 네오디움 자석인데요. 네오디움 자석을 망치로 세게 때려가지고 겨우 깼습니다. 깨트려서 봤더니 여기가 이제 떨어진 조각이고요. 원래 여기 있었는데 얘가 떨어진 조각도 자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은 요거는 N극만 있는 게 아니고 요것도 자석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페인트 칠에 이제 속으면 안 돼요. 요것도 자석입니다. 그럼 조금 더 이제 쪼개볼게요. 얘를 또 쪼개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쪼개지겠죠. 그죠? 쪼개진 것도 역시 자석이고, 또 쪼개면 또 자석이 될 겁니다. 계속 쪼개볼게요. 우리 언제까지 쪼갤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어디까지 쪼갤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이제 원자 단위까지 쪼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그 그리스의 기원전 400년에 데모크리토스라는 철학자가 이제 원자론이라는 거를 이제 창안했는데,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거를 원자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자석을 쪼개는 것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것까지 쪼갤 수가 있겠죠. 일단 그래서 쪼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뭔가 비밀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가 자석을 쪼개기 시작해서 원자까지 갔는데, 아니, 원자가 그럼 자석일까? 우리가 쪼갠 거는 자석이라고 했는데 원자도 자석이 될까?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원자를 그럼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를 봤더니, 원자 하면 사실은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게 요런 그림일 거예요. 요런 그림. 요건 이제 뭐냐면 IAEA라고 해서, 요즘 여러분 세대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만 해도 요즘 이제 북한에서 핵실험 많이 하잖아요. 요즘 핵실험은 아니지만 어쨌든 막 이렇게 뭐 핵을 개발하니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옛날에 맨날 나왔던 게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뭐 북한을 제재를 어떻게 하니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요게 이제 IAEA의 그 로고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그러면 이게 원자력 기구니까 여기 원자겠죠. 그래서 원자를 보면 중앙에 뭔가 핵이라는 게 있고 바깥쪽에 이렇게 궤도 운동을 하는 전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원자라는 게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사실 이미 알고 있지만 일단 모른다고 해보세요. 모른다. 자, 그리고 일단 핵에는 원자에는 전자가 있으니까 뭔가 원자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전자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라는 전자의 역사부터 또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전자는 이제 어떻게 발견되느냐? 최초에는 이제 사람들이 전기라는 걸 발견해요. 전기. 영어로는 일렉트리시티라고 하는데 기원전 600년에 탈레스라는 그리스의 또 이제 철학자죠. 이 사람이 어느 날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한 건 아니고 뭐 그걸 그냥 생활하다가 깨달았겠죠. 이제 호박이라는 귀금속이 있는데 요게 그 쥐라기 공원에 나오죠. 그 송진이 굳어가지고 요렇게 이제 호박이 되는데 여기를 막 천으로 문질렀더니 이렇게 정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전기 현상을 보고 그 탈레스가 뭐 전기라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전기를 보면 일렉트리시티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보면 일렉트리시티라고 해서 ELECTIO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알았는데 이 호박이라는 보석이 고대 그리스어로 엘렉트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렉트론이 전자 일렉트론이나 아니면 일렉트리시티 전기라는 게 실제로는 이 호박에서 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아무튼 탈레스가 전기라는 게 있다. 정전기라는 게 있다. 근데 왜 원인은 모른다. 어쨌든 뭔가 문질렀더니 달아붙기도 하고 서로 밀어내기도 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전기를 그러면 어떻게 저장할 수 있을까? 이거 뭐 정전기 한번 문질렀다가 갖다 손대버리면 없어지잖아요. 정전기를 일단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고 싶은데 일단 저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중에 하나 나온 게 처음에 그 위센부르크라는 사람이 라이덴병이라는 걸 고안합니다. 라이덴병.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금속 구가 이렇게 있고요. 구가 뱅뱅뱅뱅 돌아갑니다. 구가 뱅뱅뱅 돌아가는데 여기를 손으로 싹 대고 있으면 정전기가 발생할 거예요. 그죠? 이 정전기가 발생하는 거를 여기에 있는 여기 이제 유리병인데 유리병 속에 물이 담겨 있고 금속이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손을 대고 있죠. 손을 대고 있으면 이게 발생한 정전기가 손과 이제 그 손과 여기 금속 사이에 이제 다른 극성이 생기면서 유리병 속에 이제 전기가 모인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자, 그 뒤에 뭐 비슷한 시기예요. 프랭클린, 이 사람 저기 미국 달러 100달러에 있는 사람이죠.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프랭클린인데 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 정치인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런 실험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전기를 모아보자. 뭐냐면 번개가 치는데 번개 치는 날 연을 날려가지고 번개에서 오는 이 전기를 받아가지고 여기 보면 여기 병이 있잖아요. 요 라이덴 병으로 받아가지고 전기를 모아보자라는 실험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실험을 했더니 정말 여기 모이는 것과 동일한 게 모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즉 하늘에서 치는 번개 자체가 이 전기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전기를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 얼마 저장을 못해요. 또 이 손대버리면 또 막 흘러가 버릴 테니까. 자, 그러다가 이제 볼타라는 사람이 배터리를 만듭니다. 배터리. 이 사람이 볼타 전지라는 걸 만드는데요. 뭐 요거는 여러분 아마 초등학교 때 저기 아마 좀 공부를 해봤을 거예요. 전해 물질에다가 두 개의 금속판을 넣고 하면 그 양극판 사이에 전기가 만들어진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배터리 그 시작인데 그래서 뭐 보면 징크 아연이죠. 카파가 이제 불이고요. 징크와 아연 사이에 이렇게 전해 물질을 딱 집어넣고 직렬로 쫙 이렇게 연결해 놓고 봤더니 양쪽 극단에서 전기라는 게 생겨난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전기를 이제 만들 수도 있게 됐어요. 그죠? 전기를 만들 수 있게 됐으니까 이제 어느 날 에르스텟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전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럼 전류를 흘릴 수가 있을 거고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전류를 흘리는데 이 사람이 사실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류를 흘리는데 여기다 나침반을 갖다 댔어요. 나침반. 왜 나침반을 갖다 대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 과학적인 발견이 정말 우연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나침반을 갖다 내고 실험을 이제 해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이제 실험을 딱 합니다. 실험을 했더니 보세요. 원래 나침반은 이걸 갖다 대면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전기가 흐르는 건데 갖다 대기 전에는 나침반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면 이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죠? 이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여기 갖다 대서 전류를 흘렸더니 나침반이 돌아갑니다. 나침반이. 나침반이 돌아간다는 건 무슨 말인가? 나침반은 왜 돌아가나요? 나침반을 돌릴 수 있는 것. 자기장이죠, 자기장. 그러니까 나침반이 왜 이쪽 방향을 가리키냐? 그건 지구 자기장이 있어서 그쪽 방향을 가리키는 건데
전류를 흘렸더니 나침반이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기가 자기장을 만든다는 걸 이제 알아내게 된 거죠. 이게 사실 엄청난 발견입니다. 이게 또 간단한 것 같아도 전기와 자기 사이의 관계를 알아낸 거예요. 이게 이제 실마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오케이, 그 뭐 배터리 만들어 가지고 전기라는 것도 만들었고, 그리고 전기를 흘렸더니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 알았어요. 근데 도대체 전기는 뭐냐? 무엇이 전기를 만드느냐? 하는 질문은 아직 풀리지가 않았죠. 왜 자기장이 만들어지느냐? 이것도 아직 대답이 안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건 잠깐 남겨두고 이제 우리가 요 사진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저기 그 인터넷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천재들의 정모 사진이라고 해가지고 자 5차 솔베이 회의라고 있습니다. 이게 1927년 사전인데요. 솔베이 회의가 뭐냐면 저기 벨기에에 솔베이라는 사업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돈이 많으니까 과학에도 관심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저기 당대의 중요한 문제, 물리 과학적인 문제를 정말 이제 똑똑한 사람들, 훌륭한 과학자들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거를 합니다. 이제 5차 솔베이 회의가 이제 아주 대표적인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 보세요. 여기 보면 각각 사진마다 저기 인물들이 이름이 있어요. 보면 플랑크, 그죠? 퀴리, 마리 퀴리가 있고 로렌츠라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 아인슈타인 있죠. 아인슈타인 여러분 모두가 아는 아인슈타인. 그리고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어가 있습니다. 보어라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드브로이가 있고요. 여기 저기 캄프턴 그리고 디락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이 사람 슈레딩거입니다. 슈레딩거 양자역학을 만든 이제 슈레딩거죠. 그다음에 보면 파울리라는 사람도 있어요. 파울리 실은 이 파울리라는 사람이 스핀이라는 걸 발견하는데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다음에 뭐 하이젠버그는 저기 부분과 전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죠? 하이젠버그의 대표적인 불확정성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양자역학에 하이젠버그도 굉장히 양자역학에 많은 기여를 했고요. 자, 이렇게 천재들이 사진이 있는데 여기 17분의 29분의 17이 있어요. 이게 혹시 무슨 숫자인지 알아요? 29분의 17. 요 29분의 17이라는 게 일단 보세요. 뭐 여기 손가락으로 이렇게 세어보는 학생이 있는 것 같은데, 세어보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29명이 여기 있습니다. 29명 중에 17명이라는 뜻인데, 17명이 뭐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17명이에요. 이 중에 거의 3분의 2가 노벨상을 받았다는 거죠. 대부분이 보면 정말 우리 그 과학의 역사에서 중요한 굵직굵직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낸 사람입니다. 특히 여기 있는 마리 퀴리는 노벨상 2개 받았죠. 2번 받았습니다. 혼자. 하여튼 이렇게 천재들이 모였는데 당시 천재들이 왜 모였냐? 천재들이 궁금해하던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그 문제를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저기 최근에 저기 영국의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때 저기 서거하셨죠. 네, 보면 이제 그 분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는 데서 장례식이 치러지고 여러분 아마 뉴스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네, 런던에 가면 요게 있는데 요건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찍은 건데 거기 가면 뉴턴의 무덤이 있어요. 뉴턴의 무덤이 있고 보세요. 뉴턴이 있는데 여기 뭐 있죠? 뭐 행성 같은 게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뉴턴이 생전에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뉴턴이 그 영국의 조폐 관련해서 행정가였어요. 그래서 막 그런 내용도 있고 이제 그 뉴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디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 우리 사진에서 봤던 디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디렉에 보면 요게 이제 디렉 방정식이라는 건데요. 요게 이제 또 스핀에 예견하는 방정식인 거죠. 디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근데 뉴턴은 여기 무덤이 있는데 디렉은 무덤은 여기 없어요. 요건 이제 기념석이고 거기 보면 또 톰슨과 러더퍼드라는 사람의 무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톰슨과 러더퍼드는 앞으로 우리 얘기에 나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기 어쨌든 저기 영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앞에 있는 사진에도 많이 있지만 현대 과학의 발전, 특히 양자역학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심지어 이제 영국의 왕족들이 묻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있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당대에 관심을 가졌던 문제는 바로 뭐냐? 이 선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선 스펙트럼. 우리가 그 프리즘을 가지고 태양빛을 이렇게 쬐면 어떻게 돼요? 빨주노초 파남보로 이렇게 무지개가 쫙 보이죠, 그죠? 그게 이제 분광이라는 건데요. 근데 이게 신기하게 여기 이제 어떤 그 방정관에다가 어떤 가스를 집어넣고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어줍니다. 그럼 여기서 빛이 나와요. 빛이 나오는데 이 빛을 프리즘을 통해서 통과시켰더니 태양빛 같은 경우는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연속적인 빛이 쫙 이렇게 나오는데 프리즘을 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딱 특정 파장의 빛들만 딱 이렇게 마치 칼로 자른 듯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선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이 질문이 이거였어요. 아니 왜 특정 원소에서 나온 빛은 특정 파장만 가질까? 이게 물질이 달라지면 또 다른 파장의 빛이 딱딱딱딱 이렇게 선 스펙트럼이 나와요. 그럼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원자라는 게 있는 건 알겠는데 이게 원자에서 나오는데 도대체 왜 원자는 이렇게 선 스펙트럼을 만들어내느냐? 요게 이제 사람들이 그 앞에 보여드렸던 많은 장대 천재들의 궁금증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또 제이만이라는 사람이 또 신기한 실험을 한번 해요. 어떤 실험을 하냐면 앞에서 했던 분광학에 우리가 이제 어떤 기체를 넣어놓고 빛의 파장을 분석을 하는데 여기다가 한번 자기장을 또 갖다 대보는 겁니다. 자기장을 갖다 대면 도대체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실험을 해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자기장이 없을 때는 이렇게 선 스펙트럼이 딱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자기장을 켰더니 선 스펙트럼이 갈라져요. 쫙 갈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갈라지는데 여기서 보면 홀수계로 갈라지는 거를 우리가 정상 재만 효과라고 하고요. 보면 짝수계로 갈라지는 게 있어요. 요걸 비정상 재만 효과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여러분께 기억만 해두세요. 자기장을 껐다가 그냥 자기 자석을 갖다 댄 거예요. 자석을 갖다 댔더니 갑자기 선 스펙트럼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나중에 다시 나올 거예요. 요거만 이제 기억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들이 당시에 과학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풀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면 원자에서 나오니까 뭔가 원자의 비밀과 관련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러던 중에 앞에서 봤죠. 그 톰슨이라는 사람의 묘비 그 봤죠. 그 무덤. 톰슨이라는 사람이 신기한 또 관찰을 하나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다가 또 기체를 넣어놓고 여기 전극을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 전기를 만들 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딱 걸어줬더니 여기서 뭐가 튀어나와요. 여기서 뭐가 막 튀어나오는데 이 튀어나오는 뭔가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로 전극을 딱 연결해 줬더니 여기가 플러스일 때는 얘가 아래쪽으로 휘고요. 위쪽이 플러스일 때는 뭐가 위쪽으로 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전기를 이렇게 연결했더니 전기의 극성에 따라서 휘는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힘을 반대로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분석해 봤더니 얘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어떤 입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마이너스 띠는 전기의 입자. 근데 얘가 어디서 나왔냐면 원자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게 원자에는 마이너스 극성을 띠는 뭔가가 있구나. 뭔가 알갱이가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되고요. 그걸 이제 전자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겁니다. 전자. 자, 그럼 이제 톰슨이 생각했을 때 톰슨은 일단 뭔가 원자 속에는 마이너스 극성을 띠는 뭔가 입자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톰슨이 이제 원자에 대해서 상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원자의 모형에 대해서. 그래서 톰슨 일단 원자는 중성이죠.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근데 마이너스도 들어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가 있는 만큼 플러스도 있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중성인데 그럼 톰슨이 생각해 이런 생각을 이제 한 거예요. 이런 생각. 아주 커다란 이게 플러스 안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촘촘촘촘 박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앞에서 실험을 할 때 이런 전자들이 튀어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괜찮은 모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플럼 푸딩 모델이라고 해요. 플럼 푸딩 모델. 그러니까 그 케이크 같은 건데 영국의 케이크 같은 건데 이 케이크 속에 이렇게 건포도가 막 박혀 있는 이제 그런 모델이라는 거죠. 그 톰슨의 원자 모형이 이렇게 제안이 됐는데 이제 러더포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러더퍼드도 굉장히 이제 이 사람 러더퍼드의 산란 실험이라는 거 하는데 이 사람도 노벨상 딴 사람이에요. 톰슨도 노벨상 땄습니다. 그리고 톰슨과 앞에서 보면 톰슨 바로 옆에 러더퍼드가 있죠. 러더퍼드가 톰슨의 제자예요. 자, 근데 러더퍼드가 아무튼 실험을 하게 됩니다. 실험을 이제 하는데 무슨 실험을 하느냐? 러더퍼드는 저기 뭘 했냐면 알파 입자라는 거를 발견합니다. 알파 입자. 어떤 물질이 방사선 붕괴를 할 때 알파 입자라는 게 튀어나온다라는 걸 찾았어요. 근데 알파 입자는 전기적으로 플러스 극을 가지는 무거운 입자입니다. 이제 그걸 알고 있는데 러더퍼드가 이제 어느 날 실험을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저기 대학원생들을 시키겠죠. 이제 그 금박에다가 굉장히 얇은 금박에다가 알파 입자를 쐬봐라. 이제 실험을 합니다. 근데 열심히 실험을 해서 딱 실험결을 가져와요. 가져왔더니 알파 입자가 금속박을 통과해가지고 골드를 통과해서 그냥 반대쪽으로 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러더퍼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앞에서 봤던 톰슨의 전자 모형에 의하면 얘는 플러스죠, 플러스. 플러스인 입자가 원자를 통해서 날아가는데 보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섞여 있어요. 그죠?
커다란 플러스 안에 마이너스가 박혀 있으니까 사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거의 섞여 있는 상태가 되고 밖에서 보면 거의 중성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알파 입장에서는 정기적으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쭉 통과해 버리겠죠. 그렇게 해서 뒤쪽으로 바로 오는 이런 알파 입자의 존재들은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어요. 톰슨의 전자 모형으로. 그런데 신기한 게 이게 백스캐터링이 일어나요. 톰슨의 전자 모형으로는 얘가 뒤로 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뒤로 이렇게 거의 뭐 180도 가까이 꺾이는 알파 입자들이 관측이 되는 겁니다. 이 모델을 생각하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엄청 그걸 했겠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데이터냐? 실험을 다시 해봐라. 라는 걸 많이 했겠죠. 저도 사실 학생들한테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걸 설명을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 계속 실험을 해도 계속 뒤쪽으로 이렇게 튀는 애들을 가지고 와요. 자, 그래서 이걸 설명해야겠다 해서 이제 러더퍼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실은 얘가 플러스인데 얘가 거의 뒤쪽으로 백스커터링 하기 위해서는 강한 플러스를 만날 수밖에 없다. 그래야 청력을 받아서 뒤로 휠 테니까요. 자, 그렇게 하자니 원자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플러스가 전체에 흩어져 있는 게 아니고 가운데 집중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바깥쪽에 전자들이 있는 구조여야 된다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델이면 보세요. 무거운 플러스가 이렇게 날아오면 핵에서 멀리 여기 있는 플러스 핵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냥 통과를 할 거고요. 핵에 가까이 가게 되면 이제 백스캐터링을 하면서 뒤쪽으로 날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러더퍼드가 이런 현재 이제 아까 봤던 그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에 있는 그런 형태의 원자 모델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게 러더퍼드의 원자 모델 모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보면 대충 익숙한 그게 있죠. 그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들. 그죠? 그래서 전자라는 게 원자의 구조를 보면 가운데 이렇게 핵이라는 게 있고 플러스 전하를 가지는 핵이라는 게 있고 바깥쪽에 전자들이 궤도 운동을 한다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근데 왜 궤도 운동을 할까요? 바깥쪽에 그냥 여기 중앙에 핵이 있고 바깥쪽에 전자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톰슨의 모델이라면 커다란 플러스가 있고 거기에 전자들이 박혀 있는데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을 설명하려면 그냥 가운데 그냥 커다란 핵이 있고 전자들이 그냥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런 모델을 생각을 해야만 되느냐? 이렇게 해야만 자 생각해 보세요. 이제 태양계에서 지구가 왜 태양으로 안 떨어질까요? 태양은 지구를 끌어당겨요. 그죠? 근데 왜 지구는 태양 쪽으로 안 갈까요?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게 가능한 게 원운동하기 때문에 원운동하는 거. 실제 원운동이라는 게 계속 태양 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일반 물리를 배운 학생들은 알겠죠. 그러면 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끌어당길 텐데 마이너스가 끌려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존재하려면 원운동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궤도 운동을 이제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그 러더퍼드랑 이제 같이 일한 사람 중에 로렌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렌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전자기학의 아주 대가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앞에서 봤던 원자 주변을 전자들이 뱅글뱅글 돈다는 거는 요거는 이제 가속 운동을 한다는 건데 근데 전자기학에 의하면 가속 운동하는 전자들은 전자기파를 방출합니다. 빛을 방출해요. 여기 이제 어떤 원리냐면 여러분 휴대폰 있죠, 휴대폰. 휴대폰에서 전파가 어떻게 해서 나가느냐? 바로 여기 보는 것처럼 전자들이 휴대폰 안에서 진동을 하는 거예요. 진동을 하면 얘들이 전자기파를 만들어서 전자기파는 전파죠, 전파. 퍼져나가면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전자기파는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보면 자, 이게 러더퍼드의 이제 원자 모형을 생각해 보면 플러스가 가운데 있고 전자가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가속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전자는 계속 빛을 방출을 해야 돼요. 근데 빛을 방출하다 보면 이건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핵에 달라붙어 버려야 되는 거죠. 더 이상 안정적인 원자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게 보어의 원자 모형이에요. 보어. 이 사람도 이제 굉장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노벨상 탔습니다. 자, 이제 보어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 그래. 플러스 핵이 있고 바깥쪽에 전자가 있는 건 맞는데 이 전자들이 특정한 궤도를 돌 때는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보어의 양자 조건입니다. 양자 조건. 이 양자 조건이라는 게 나오는데 양자 조건이 이제 나오면 이제 여러분 대충 이제 감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양자역학과 사실은 관계되는 거예요. 특정 궤도를 돌 때는 정상적인 상태, 그러니까 그 뭐랄까 저기
아이겐 우리가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특정 조건에서는. 이게 양자 조건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보호가 생각해 그럼 빛은 어떻게 해서 나오냐? 자, 여기를 안정적으로 돌 수 있는 궤도가 있고 여기를 안정적으로 돌 수 있는 궤도가 있는데 전자가 여기에 있다가 여기로 떨어지게 되면 이만큼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빛을 방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보면 선 스펙트럼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자들이 있을 수 있는 궤도는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는 궤도는 딱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나오는 빛도 당연히 특정 파장만 나오게 되겠죠.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빛만 나오니까 특정 파장이 나오는 거죠. 아, 그럼 선 스펙트럼이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보호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선 스펙트럼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모델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당시의 천재들이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찾아가던 모험은 이제 어느 정도 왔어요. 아, 보호의 원자 모형까지 오면 어느 정도 이제 현대에 이해하고 있는 거랑 비슷하게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가 전기와 전자에 대해서 한번 또 이제 살펴볼게요. 우리가 집에서 전자제품에다가 콘센트를 딱 꽂으면 이게 이렇게 전자제품이 작동을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전기가 흐른다는 건 뭔가? 우리 앞에서 얼스텟의 실험을 보면 뭔가 전기를 흘려줬더니 자기장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도대체 그 도선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걸 살펴보면 심리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원자에는 전자가 있는데 여기다 이제 전원을 연결하게 되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자유전자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게 전류라는 걸 만들어낸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튼 전류라는 거는 뭐냐? 전자의 흐름이에요. 전자의 흐름. 자, 그럼 다시 이제 에르스텔 실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중요한 실험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가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에르스텔이 한 게 뭐냐? 여기다 딱 연결했더니 전류를 흘린 거예요. 그죠? 전류를 흘렸더니 나침반이 돌아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강조하면 자기장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기장이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전자의 움직임이 자기장을 만들어낸다. 요게 이제 중요한 메시지예요. 전자의 움직임이 자기장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제 요게 여러분이 이제 일반 물리학에서 배우는 그 오른손 법칙에 해당합니다. 비오사바르 법칙이라고 하는데 도선이 이렇게 있을 때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면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이렇게 오른손으로 이렇게 네 손가락으로 감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난다고 해요. 이게 에르스텔 실험인데요.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전류의 움직임이 자기장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우리 한번 원자를 볼게요. 우리가 원래 가졌던 질문이 뭐냐면 과연 원자가 자석인가에 대한 질문을 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자석을 쪼개가다 보면 원자가 되는데 자석을 쪼개면 자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과연 원자가 자석이 될 수 있느냐? 요걸 이제 한번 살펴보면 보호의 원자 모형을 한번 보면 중앙에 핵이 있고 전자들이 이렇게 뺑글뺑글 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다시 보면 요거는 마치 전자가 돈다는 거는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와 똑같다고 했어요. 그죠? 전류라는 게 전자의 흐름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오른손 법칙을 써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딱 이렇게 해보면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걸 여러분이 만약에 밖에서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어떤 걸 본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확하게 우리가 원자인지 뭐 골인지 몰라요. 어떤 블랙박스가 있는데 밖에서 봤더니 자기장이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는 N극이 되고 S극처럼 마치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원자는 자석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원자 자체가 자석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류는 자기장을 만들어내는데 원자 안에 이미 전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원자는 자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논의를 좀 일반화해 보면 자, 앞에서 봤듯이 뱅글뱅글뱅글 도는 전자는 전류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원자 하나가 자석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논의를 위해서 이런 자석을 우리는 이제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의 머리를 우리가 N극이라고 하고 이걸 S극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요. 이거 이제 앞으로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뱅글뱅글뱅글 도는 물체는 각운동량이라는 걸 가집니다. 각운동량.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있죠. 농구공을 뱅글 돌려요. 농구공을 막 돌리면 마찰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농구공은 계속 돌 거예요. 그죠? 뱅글뱅글 도는 물체는 계속 돌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각운동량이라는 걸 가져가지고 운동량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운동을 계속 하려는 성질이거든요. 근데 이제 동글 뱅글뱅글 도는 물질도 각운동량을 가져가지고 이제 그런 건데 자, 그럼 이제 잠깐 일반화해 보면 궤도 운동을 하는 전자는 각운동량을 가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자는 이렇게
자기장을 만드는데 이게 자석이 되고 우리가 이 자석을 자기 모멘트라고 부릅니다. 자기 모멘트. 그냥 자석을 자기 모멘트라고 부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근데 이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가운동량이 곧 자기 모멘트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전기를 가진 입자가 가운동량을 가지게 되면 자기 모멘트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제만 효과를 한번 볼 겁니다. 제만 효과 다시 설명하면 자기장을 껐을 때는 스펙트럼이 이렇게 하나 나오다가 자기장을 켜면 이렇게 나눠지는 게 제만 효과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면 원자에서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 각각의 전자의 움직임은 자석처럼 행동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바깥쪽에 자기장을 딱 걸어주는데 자석이 이렇게 돼 있을 때랑 이렇게 돼 있을 때랑 이렇게 돼 있으면 에너지가 다르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알고 있듯이 자석이 있으면 자석은 자기장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경우와 이 경우와 이 경우와 세 개의 전자의 궤도는 다른 에너지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근데 빛이 나온다는 것은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갈 때 생기는 건데 한 궤도의 에너지가 달라지니까 나오는 빛의 파장도 달라지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의 그 스펙트럼이 자기장을 켰더니 여러 개로 갈라지는 건 이해가 돼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냥 이렇게 그 원자가 하나 자석이라고 했으니까 자석의 방향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질 테니까 스펙트럼이 달라질 수 있구나. 요건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근데 왜 띄엄띄엄할까?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자석이 이쪽 방향도 되고 약간 기울어져도 되고 완전히 기울어져도 되고 이렇게 될 거예요. 360도 돌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왜 선 스펙트럼은 띄엄띄엄 나올까? 이게 이제 하나의 질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비정상 제만 효과라고 나오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짝수계로 갈라진다. 근데 요거는 사실은 요걸로도 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울리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누가 이제 길 가다가 파울리를 만났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냐 물어봤더니 비정상 제만 효과를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 보일 수가 있나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 제만 효과를 이해하는 거는 당대의 물리학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제 어디선가 누군가 실험을 해요. 무슨 실험을 하냐면 띄엄띄엄한 가동량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관측합니다. 그걸 누가 했냐면 여기 있는 슈테른과 게를라흐라는 사람이 실험을 합니다. 이 실험의 결과로 노벨상을 받는데 안타깝게도 슈테른만 노벨상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게를라흐는 당시에 나치에 협력했다는 혐의가 있어가지고 노벨상을 못 받아요. 근데 사실 둘은 아무튼 실험 과학자인데 게를라가 조금 더 제가 보기엔 실험을 잘한 것 같아요. 아무튼 둘이 정말 열심히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막 밤을 새가면서 실험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슈테른 게를라의 실험을 이제 한번 볼게요. 이게 뭐냐면 오븐에서 아주 뜨겁게 달군 거죠. 뜨겁게 달군 오븐에서 은 원자가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은 원자가 튀어나오는데 여기다가 자석을 갖다 대요. 자석을. 은 원자가 지나가는 경로에다가 자석을 갖다 대는데 보면 알겠지만 자석이 약간 비대칭적으로 생겼어요. 한쪽은 플랫하고 한쪽은 뾰족하죠. 그죠? 이렇게 자석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냐? 자기장이 이렇게 균일하지 않고 공간에 대해서 변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자석이 원자는 하나는 자석이라고 했습니다. 자석이 지나갑니다. 지나갈 때 이 경우와 이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 경우는 보면 빨간색이 N극이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장의 세기는 이 선의 밀도에 비례합니다. 근데 보면 N극이 밀도가 강한 곳에 있죠. 그래서 얘는 S극에 강하게 끌립니다. 반면에 여기 있는 S극은 N극과 가까이 있어서 당겨질 텐데 N극에서는 자기력선의 밀도가 낮아요. 그래서 힘이 작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자석은 위쪽으로 갈 겁니다. 그죠? 반대로 약간 이렇게 생긴 자석이 있다고 해봐요. 이렇게 생긴 자석. 그러면 S극이 S극을 반대로 밀어낼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자기장의 밀도가 크죠. 그래서 강한 청력을 받게 되고 그 N극이 S극을 밀어낼 텐데 여기는 자기력선의 밀도가 낮아요. 그래서 작은 청력을 받게 돼서 이러한 자석은 아래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얘들이 고전적인 자석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모든 각도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있을 때 가장 큰 힘을 받을 거고 이렇게 있을 때 가장 작은 힘을 받을 거고 이렇게 있을 때 거의 힘을 받지 않을 테니까 예측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연속적인 패턴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기에도 통과 와야 되고 여기에도 은원자가 와야 되고 여기에도 와야 되고 연속적으로 모든 곳에 분포를 하는 은원자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험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딱 두 개의 갈라진 곳에만 은원자들이 도착을 하는 거죠. 그 말 무슨 말이냐? 자석 자체가 업 또는 다운의 형태만 가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석 방향이 양자화되어 있구나. 여기서 이제 양자역학이 나오는 거예요. 양자화되어 디스크리트하다. 퀀타이즈드 됐다고 하는 건데 자석 방향이 업 또는 다운만 가진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원자가 가질 수 있는 마그네틱 자기 모멘트는 모든 방향을 가리킬 수 있는데 실제로 관측했더니 요거 아니면 요거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보세요. 자기 모멘트라는 건 누가 만든다고 했냐면 각운동량이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결론이 뭐냐? 각운동량이 띄엄띄엄하다는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각운동량이 띄엄띄엄하다. 요게 이제 앞으로 넘어가 보면 제만 효과 있죠. 정상 제만 효과. 얘들이 왜 띄엄띄엄한가? 요거에 설명이 되는 거죠. 각운동량 자체가 띄엄띄엄하고 연속적이지 않고 띄엄띄엄하니까 나오는 선 스펙트럼의 개수도 띄엄띄엄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슈테른 게를라 실험을 가만 들여다보면 약간 좀 이제 이상한 게 좀 발견돼요. 뭐냐면 실제로 은원자에는 궤도 각운동량이 없었대요. 얘기했죠. 각운동량이 있으면 자기 모멘트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은원자에는 조사해봤더니 각운동량이 없어요. 자기 모멘트가 없다는 소리죠. 자석이 아니란 소리예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휜다는 거죠. 업 또는 다운으로 휜다는 거죠. 두 개의 딱 값을 가지는 어떤 값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궤도 각운동량, 즉 전자가 이렇게 궤도 운동을 하는 각운동량 말고 뭔가 다른 각운동량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은은 궤도 각운동량이 없는데 이런 값을 나타내니까.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스핀이라는 새로운 각운동량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스핀. 그래서 이 생각에 상상해 보세요. 여기 전자라는 어떤 구가 있다고 했어요. 구. 전자라는 구가 있는데 얘가 요렇게 돌 수도 있고 요렇게 돌 수도 있죠. 자전을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럼 만약에 전자가 요렇게 돌게 되면 얘는 이쪽 방향의 각운동량을 가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스핀업이라고 부릅니다. 얘가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되면 얘는 아래쪽 방향의 각운동량을 가지게 되고 스핀다운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몇 번 얘기했듯이 각운동량은 전하를 띈 물체가 각운동량을 가지면 뭘 만들어낸다고 하면 자기 모멘트를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스핀 자기 모멘트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했더니 각운동량이 이해가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업 또는 다운만 생겨난다. 각운동량이. 요게 이제 재미난 점인데 요게 이제 사실은 그 스핀이라는 양이 그렇죠.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스핀이 그 전자가 스핀이라는 각운동량을 가지게 되면서 자기 모멘트를 보이고 따라서 전자 하나하나가 자석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잠깐 요약을 해보면 그러면 자기라는 걸 만든다는 건 뭐냐? 얘기했듯이 전자가 궤도 운동을 하는 궤도 각운동량 때문에도 궤도 자기 모멘트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전자는 스핀이라는 각운동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스핀 자기 모멘트를 만들어서 두 개가 자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물질에서는 우리가 고체 물질이라고 하면 이 궤도 각운동량들이 서로 여러 가지 방향을 가리게 되면서 상쇄가 돼요. 그렇게 되면서 실제 자석 물체, 예를 들면 뭐 자석 같은 물체에서는 궤도 각운동량이 자기의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스핀이라는 것이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이게 이제 스핀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구체가 뱅글뱅글 돌면서 각운동량을 그죠 자전하는 어떤 각운동량을 가지게 되고 얘가 자기 모멘트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타깝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제 요거는 사실 저기 대학에서 학부 수준 교과서에 보면 이런 문제를 푸는 게 나와요. 어떤 걸 하는 거냐면 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각운동량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실험으로 알고 있으니까 요걸 만들기 위해서는 전자가 얼마나 빨리 돌아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가 가진 전하량을 부채에다가 이렇게 균일하게 분포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얘를 뺑뺑 돌려볼게요. 자전을 시키면 표면에 있는 전자들이 뺑뺑뺑 돌겠죠. 그럼 이게 하나의 각각의 전류고리를 만드니까 자기 모멘트를 만들 거고 이걸 전부 더하면 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자기 모멘트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근데 계산을 해봤더니 전자가 실험적으로 관측되는 자기 모멘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구 표면의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훨씬 빨리 나와야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더군다나 전자는 부피를 가지고 있잖아요. 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부피를 가지고 뺑뺑 도는 전자를 상상을 할 수가 있냐 이거죠. 그리고 특히나 아인슈타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죠.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빛보다 빠른 것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스핀 자기 모멘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구 표면이 빛보다 훨씬 빨라야 된다는 거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전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어요. 고전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그냥 뱅뱅 도는 구체라고 생각을 하면 뭐 어느 정도 오케이는 되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핀 가운동량이라는 거는 특히나 크기를 바꿀 수도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뺑뺑 도는 물체라고 하려면 천천히 돌릴 수도 있고 빨리 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천천히 돌리면 자기 모멘트가 작아질 거고 빨리 돌리면 자기 모멘트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핀이라는 녀석은 크기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요거는 어떤 내재적인 물리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치 전자의 질량은 주어져 있죠. 그죠? 전자라는 건 질량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전자의 전하량인 것도 주어져 있어요. 그것처럼 스핀이라는 것도 전자에 내재된 어떤 펀더멘털한 물리량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이제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우리는 스핀이라는 걸 알게 됐고 이제 스핀을 얘기했으니까 스핀에 대해서 약간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양자역학 좋아하잖아요. 그죠? 잘 우리가 서로 사실 양자역학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양자역학적인 이야기를 하면 좋아해요.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스테른 게릴라 실험을 이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이렇게 자석이 있어요.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통과하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스핀 자기 모멘트가 이렇게 업 또는 다운으로 탁 갈라집니다. 경로가 바뀌어요. 경로가 나뉘면서 스핀 자기 모멘트가 딱 갈라지는데 여기다가 첫 번째는 보세요. 자기장이 수직으로 걸려있는 자석을 갖다 대는데 이번에는 90도 회전시킨 자석을 갖다 대는 거예요. 여기 있는 다운이라는 스핀 자기 모멘트를 가진 전자에다가 이제는 수평 방향으로 자석을 딱 갖다 댑니다.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게 만약 고전적인 자석이라고 하면 자기장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자석이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아무런 힘을 받지 않아요. 아무런 힘을 받지 않아서 얘는 그냥 가운데로 툭 가게 됩니다. 왜 아무런 힘을 받지 않냐면 보세요. 여기에 있는 플러스가 위쪽으로 받는 힘과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가 S극이 아래쪽으로 받는 힘이 완전 동일해가지고 그냥 수평으로 가게 돼요. 근데 실험을 했더니 또 갈라지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자기장의 축 방향으로 업 또는 다운으로 또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스핀이라는 물리량이 고전적인 물리량이 클래시컬한 어떠한 그 각운동량이 아니고 양자역학적인 각운동량이라는 걸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실제 요거는 여기 양자역학 교과서에도 이런 문제를 이제 푸는 게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스핀을 얘기했으니까 스핀에 또 아주 여러분이 또 좋아할 만한 재미난 얘기를 이제 한 줄게요. 전자는 스핀 2분의 1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스피너라고 부릅니다. 스피너라는 어떤 스피너라고 부르는데 스피너는 720도를 돌아야 제자리로 돌아와요.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생각하겠죠. 아니 360도 돌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와요. 근데 스피너는 720도를 돌아야 제자리로 돌아온대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보여주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메비우스의 띠 알고 있죠? 이렇게 종이 띠를 만들어 놓고 자른 다음에 한 바퀴 꼬아서 붙인 걸 메비우스의 띠라고 해요. 근데 메비우스의 띠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 놓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처음에 자, 오른쪽으로 정렬된 화살표가 갑니다. 메비우스를 쫙 따라가요. 한 바퀴 돌아서 왔더니 왼쪽을 가르쳐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 바퀴를 돌았더니 원래의 방향을 가리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스피너예요. 요게 이제 720도를 돌아야 제자리로 온다는 거고요. 요거 말고 요런 것도 같아요. 이 컵이 있어요. 컵. 여기 컵이 있는데 이 컵의 손잡이가 지금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죠? 내가 얘를 한 바퀴 돌려볼게요. 이렇게 돌렸더니 자 이렇게 됐죠. 그죠? 컵의 손잡이는 여러분을 다시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팔이 꼬여 있죠. 얘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한 바퀴를 더 돌리면 풀리는 거예요. 그죠? 신기하죠? 이런 걸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아주 그 마법 같은 이야기를 이제 하면 되게 좋아해요. 근데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핀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럼 이제 한번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제 여러분이 자석을 들여다보면 자석이라는 거에는 많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을 텐데, 그럼 이 자석이라는 게 뭐냐? 실제로는 원자 각각이 가진 스핀이라는 녀석들이 한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자석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자석에 대해서는 알게 됐어요. 원래 이 강연의 목적인 스핀으로부터 자석을 설명하는 건 이제 이해가 됐어요. 자, 근데 이제 요런 생각을 이제 한번 해봅시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스핀이라는 거 모를 때도 알고 있는 걸 생각해보면 원자는 전자와 핵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근데 전자라는 거는 모든 원자에 다 들어있어요. 그죠?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자에 전자가 들어있어요. 그죠? 전자는 모든 곳에 존재하고 심지어 제가 이제 그 구글에서 일렉트로닉스라고 검색했더니 딱 나오는 화면이 요겁니다. 첫 번째 이미지가 요거예요. 요거 여러분 많이 본 적 있죠? 요거 어디에 있어요? 요런 거. 예, 휴대폰에도 있고, 그죠? 컴퓨터에도 있고, 모든 것에 요게 있어요. 요게 뭐냐? 일렉트로닉스가 우리말로 전자공학이라고 해요. 전자를 이용해서 만드는 소자죠. 그리고 심지어 삼성전자 보세요. 삼성 일렉트로닉스도 보면 일렉트로닉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이게 이 정도로 우리 생활에 정말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요것도 일렉트로닉스고 여기는 컴퓨터도 일렉트로닉스고 TV도 일렉트로닉스, 모든 게 일렉트로닉스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알게 된 게 뭐냐면 모든 전자는 스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심지어 모든 입자는 스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아니 우리 주변에는 스핀이 정말 많은데 근데 왜 우리는 스핀에 대해서는 우리의 실생활을 설명할 때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가 않아요. 모든 전자가 가지고 있는 스핀인데 왜 우리는 스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느냐. 그죠? 신기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의 두 번째 얘기가 이어집니다. 이 스핀이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보여주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이제 해줄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 시간이 47분이니까 한 20분 정도 걸릴 거예요. 자, 그럼 스핀은 이제 무엇을 할까? 어떤 걸 할지 이제 하나부터 설명을 할 건데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고체 물질에다가 전류를 흘리는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고체 물질 전류를 흘린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선에다가 전류를 흘린다고 하면 콘센트에 딱 꽂으면 전류가 흐르죠. 그죠? 전류가 흐를 때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전자들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우리 오음의 법칙이라고 해서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도 배우는 거고 굉장히 간단한 건데 이거를 이제 한번 스핀 버전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이게 이제 그 1997년도에 아마 지금 여기 와 있는 분들이 대부분 태어나기 전인가요? 그죠? 태어나기 전이죠. 태어나기 전에 브라질의 로베르토 카를로스라는 사람이 공을 차는데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보면 공을 딱 찼는데 옆쪽으로 가는 듯 하다 갑자기 휘어서 골문으로 들어가요. 그 당시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UFO 슛이라고 불렀어요. UFO 슛. UFO처럼 움직인다는 UFO 슛이었는데 그 당시에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물리학자들은 알고 있었죠. 요게 뭔지. 그래서 신문 기사에서는 어쨌든 그 사람들을 이제 알려줘야 되니까 뭐 매그누스 효과라는 게 뭐냐 하면서 이렇게 기사가 막 났어요. 이게 매그누스 효과라는 건데 뭐냐면 공이 뱅뱅뱅 돌 때 공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휘는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공이 이렇게 회전하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때와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할 때 휘는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매그누스 효과인데요. 설명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랑 뭔가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공의 회전. 이건 스핀이죠, 그죠? 고전적인 의미에서. 근데 공의 진행 방향. 이거는 궤도예요, 궤도. 궤도 운동. 그러니까 매그누스 효과라는 게 궤도 운동과 스핀이 결합돼서 나타나는 건데 이와 똑같은 현상이 여러분이 어떤 물질에다가 전류를 흘리면 나타납니다. 자, 보세요. 여기 백금이 있어요, 백금. 여러분 혹시 지금 그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그 백금 반지나 뭐 백금 어떤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백금은 고가예요. 고가긴 하지만 뭐 어쨌든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백금위에다가 뭘 하냐면 건전지를 연결해서 전류를 흘려줘요. 전류를 그냥 흘려줍니다. 전류 흘려주는 거 앞에서 봤더니 별일이 아니에요. 그냥 전자가 움직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백금에다가 전류를 흘렸더니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 전자들이 움직이겠죠. 그러면 전자들이 움직이는데 여기 보면 전자들이 뭐 특정한 방향이 없이 뭐 약간 사방을 다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이런 전자들이 이제 움직일 텐데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자가 가지고 있는 스핀 방향들이 각각의 경로대로 쫙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은 왼쪽인가요? 여러분 입장에서 왼쪽. 예. 위쪽에는 왼쪽 방향을 가리키는 스핀들이 모이고 아래쪽에는 오른쪽 방향을 가리키는 스핀이 모이고 오른쪽 벽면에는 위쪽을 가리키는 스핀이 모이고
왼쪽 벽면에는 아래쪽 방향을 가리키는 스핀이 모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만약에 그냥 백금에다가 실험을 했다고 해봐요. 전류를 딱 흘려줬더니 실험실에서 건전지 연결해서 전류를 흘려줬더니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는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저항이 있고 전류가 흘러가는구나 였는데 실제로 스핀은 이런 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쪽을 보면 이 한쪽 벽면을 보세요. 뭐가 되냐면 완전히 업으로 정렬된 스핀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분급된 스핀을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이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단순히 물질에다가 전류를 흘리는 것만으로도 이런 게 일어나요. 심지어 더 놀라운 거는 여기 스핀이라는 게 약간 양자역학적인 어떤 물리량이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양자역학 하면 굉장히 정밀한 실험, 극저온으로 내려가면서 굉장히 정밀하게 실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게 상온에서 그냥 전자 대충 연결해가지고 전류를 흘려주면 생겨나요. 그리고 심지어 이것이 엄청나게 큰 효과를 보여줍니다. 상온에서 작동하는 소자가 만들어져요. 그게 이제 우리 실험실에서 하는 일이고요. 신기하죠? 금속에다가 그냥 전류를 흘려줬더니 스핀들이 쪼개진다는 거예요.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앞에는 백금이라는 거는 마그네틱 물질은 아니에요. 자성은 아니에요. 그죠? 자석은 아니에요. 거기다 전류 흘려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자석에 전류를 흘려보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자석에. 생각해 보세요. 자석이라는 게 전자들이 많이 있죠. 근데 자석에는 전자들의 스핀이 정렬되어 있는 거라고 했어요. 여기다가 전류를 한번 흘려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프랑스의 알베르 페르랑 그 독일의 피터 그룬버그라는 사람이 독립적으로 이 일을 합니다. 자석에다가 한번 전류를 흘려보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로 둘은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이 피터 그린버그는 2018년에 돌아가셨어요. 최근까지 활동하시다가 돌아가셨고 이 알베르 페르라는 분은 아직 살아계십니다. 아직 살아계시고 제가 저기 대학원 다닐 때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실제로 본 것뿐만이 아니고 학회를 가면 그때만 해도 연세도 굉장히 많은데도 학회를 가면 제일 앞줄에 와서 발표를 다 들어요. 물론 이제 졸기도 하시는데 발표를 다 듣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학생 때 이제 그 알베르 페르가 있는 연구소에 세미나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만나서 이제 악수를 한 적이 있어요. 원래 이제 목적은 알베르 페르를 만나서 제 랩탑에다가 이제 사인을 받으려고 그 역에서 그 매직 있죠, 매직을 사서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격으로 한 3유로 정도 하는 매직이었는데 사서 딱 갔는데 알베르 페르가 없는 거예요.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막 실망을 하고 있는데 세미나 끝내고 가는데 이제 알베르 페르가 다른 데서 워크샵을 갔다가 이제 도착을 해서 만나서 이제 악수를 했는데 안타깝게 사인해달라는 말은 참아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현재에도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런 분이 있는데 자, 이분 어떤 생각을 했냐? 자석에다가 전류를 흘린다고 해요. 자석에다가.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보세요. 여기 자석이 이렇게 있는데 자석을 들여다보면 원자들이 있고 전자가 있고 스핀을 가지고 있다. 정렬된 스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이제 전원을 연결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전자들이 이동하겠죠. 그냥 금속에다가 전원 연결하면 전자가 이동하는 똑같아요. 그럼 전자가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전자들이 이동을 할 거예요. 봤더니 보세요. 여기에 자석 바깥쪽으로 전류가 흘러나올 때 보니까 이 전자들은 한쪽으로 정렬된 스핀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스핀 전류라는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전류들은 스핀 방향이 막 랜덤이에요. 랜덤인데 이렇게 자석을 통해서 나온 애들은 한쪽으로 정렬된 애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대 자기 저항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앞에서 봤던 페르랑 그린베그라는 사람이 실험을 한 겁니다. 자석을 두 개를 쌓아요. 자석층을 두 개 딱 쌓아 놓는데 하나는 그 자석의 스핀 모멘트 방향을 나란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N극, N극이 동일한 방향을 가리키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른 거는 어떻게 하냐면 자석의 방향을 바꿔 놓습니다. 하나는 N극 이쪽 가리키고 하나는 N극이 위쪽을 가리키게 만들어서 쌓아놔요. 원래 이제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석은 아니고 굉장히 얇은 자석입니다. 원자층으로 이제 이렇게 쌓아서 하는 자석을 만드는 건데 자, 여기다 이 전류를 흘려볼게요. 전류를 흘리니까 전류는 원래 일단은 스핀 분극이 안 돼 있을 테니까 왼쪽과 오른쪽 모든 방향을 가리킨다고 해볼게요. 근데 흘려주면 여기 자석층이 가지고 있는 스핀 방향과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스핀은 전자는 쉽게 통과를 할 거예요. 이렇게 나란하니까 쉽게 가고 두 번째 층도 나란하니까 쉽게 통과할 거예요. 근데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처음에 가다가 반대 방향이 불편해요. 그런데 통과해서 갔더니 또 반대 방향이야. 또 불편해. 그죠?
이런 식으로 하나는 쉽게 가지만 하나는 두 번의 스캐터를 느끼면서 갈 겁니다. 근데 이제 반평행하게 만든 경우에는 보세요. 나란한 애는 첫 번째 레이어에서 나란한 애는 쉽게 갔다가 두 번째 레이어에서 반대 방향이니까 불편하고요. 첫 번째 레이어에서 반대 방향이었던 애는 첫 번째 레이어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편하게 갑니다. 요걸 이제 여러분이 마치 저항의 병렬 연결로 생각해 보면 얘가 저항이 더 낮게 나옵니다. 얘는 저항이 크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석에 우리가 저항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저항을 바꾸기 위해서는 물질을 바꾸죠. 그죠? 비저항이 큰 물질로 바꾼다거나 도선의 단면을 작게 만들거나 도선을 길게 만들면 저항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는 것처럼 자석의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 해도 이미 저항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응용. 그럼 이제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았느냐? 이게 어디에 사용되냐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사용됩니다. 여러분 집에 이제 물론 요즘 SSD 많이 쓰지만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여전히 많이 써요. 이게 참고로 제 이제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가 SSD를 원래는 썼는데 SSD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요거를 내가 복원을 해보려고 막 용산에 가서 막 이렇게 했는데 하는 말이 SSD는 복원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제가 하드디스크를 그냥 샀습니다. 다시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하드디스크는 복원이 쉽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가 여전히 쓰이는데 노벨상위원회에서 왜 GMR이라는 현상, 거대 자기저항이라는 현상에 노벨상을 줬느냐? 나노 기술의 거의 첫 번째 실제 응용 중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이 하드디스크에 쓰인다는 건데 하드디스크를 뜯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디스크인데 여기에 보면 내가 색깔을 넣어놨어요. 이 색깔이 뭐냐면 여기가 이제 자석을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석의 방향에 따라서 1, 1, 0, 1, 0, 0, 0, 1 이런 게 이제 생겨져 있는 거고요. 그럼 얘가 고속으로 돌아가요. 고속으로 돌아가는데 여기에 있는 헤드에 뭐가 있냐면 GMR 센서라는 게 있는 거예요. GMR 센서라는 게 있어서 그러면 요 GMR 센서가 아래쪽에 있는 요 디스크에 있는 자화의 방향에 따라서 여기 있는 레이어의 자석이 바뀌고요. 그러면 얘가 어느 방향이냐에 따라서 저항값이 다르게 나오겠죠. 그렇게 하면서 전기적으로 디스크에 있는 자석의 방향을 이제 읽어낸다 해서 이런 기술을 이제 개발해서 여러분이 뭐 요즘 뭐 4테라, 뭐 수테라바이트 정도의 요즘 하드디스크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자, 제가 이제 강조했듯이 작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각운동량이라는 거에서 나와요. 각운동량.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고전역학에서 보면 각운동량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알고 있을 거예요.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리에서는. 그래서 여기 한 비디오를 보면 자, 보세요. 비디오, 여기 있네요.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 자전거 바퀴를 돌려요. 돌아가는 물체는 각운동량을 가진다고 했죠. 근데 내가 이렇게 예를 들면 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거 바퀴를 돌렸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순간 각운동량이 위쪽으로 생깁니다. 그런데 각운동량이 보존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바퀴를 뒤집어요. 바퀴를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강제로 각운동량을 반대로 뒤집어 버립니다. 근데 각운동량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위쪽으로 각운동량이 생겨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뒤집은 만큼을 상쇄해서 더 큰 이만큼이 생겨나야 여전히 위쪽에 각운동량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바퀴를 들고 있다가 뒤집으면 이 사람이 도는 이유가 각운동량 보존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각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실은 요걸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 교구가 도착을 안 했어요. 자, 그럼 스핀 세계에서 한번 각운동량 보존을 보겠습니다. 스핀 세계에서. 이게 보면 이쪽에 보면 왼쪽으로 정렬된 자석이 있고요. 여기에는 오른쪽으로 정렬된 자석이 있고 왼쪽으로 정렬된 자석이 있고요. 중앙에는 이쪽이 연결을 시켜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영역이 있어요. 뭐 도메인월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뭐 생각할 필요 없고요. 어쨌든 오른쪽을 가리키는 방향과 왼쪽을 가리키는 자석이 있는데 두 개를 중간에 연결시켜 주려면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 이제 전자를 한번 흘려볼게요. 전자는 스핀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첫 번째 전자가 여기 있는 첫 번째 자석을 통과하면 오른쪽으로 정렬된 상태로 갈 겁니다. 근데 가는데 보면 보세요. 전자는 여기에 있는 자석 방향을 따라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틀어집니다. 약간.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네요. 그죠? 살짝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여기를 보세요. 여기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이게 바로 각운동량 보존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전자가 이렇게 각운동량이 바뀌면 원래 이쪽 방향이었잖아요. 원래 이쪽 방향인데 전자의 각운동량이 이렇게 바뀐다고 치면 전체 각운동량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나머지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죠? 그럼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되냐?
전기를 흘려주면 마그네틱 물질의 자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석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석이 가지고 있는 그 방향을 바꾸려면 원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래 자석의 방향을 바꾸려면 자기장을 걸어주면 됩니다. 강한 자기장을 걸어요. 나침반이 있을 때 나침반의 방향을 바꾸고 싶으면 자기장을 걸어주면 돼요. 그죠? 그런데 자기장이라는 거는 특징이 뭐냐면 부분적으로 걸어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자석을 갖다 대고 여기 뭘 바꾸면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나는 여기에서는 자기장을 가하고 싶지 않은데 자기장은 저 멀리까지 퍼져나가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전자라는 걸 이용하면 전기를 이용하면 굉장히 국소적인 부분에 자석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게 그러면 어디 쓰이냐? 도대체 어디 쓰이냐? 요게 요즘 얘기하는 자석 메모리, M램이라는 거에 실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제 원리를 보면 여기 GIF를 보면 처음에 전자들이 있는 전도 전자들이 있는데 방향이 제각각이에요. 그죠? 왼쪽 오른쪽을 다 가리키는 전자들이 있는데 얘가 첫 번째 자성층으로 들어갑니다. 아직 GIF가 통과 안 됐는데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자성 통과하면 자석의 방향과 나란한 방향의 스핀들이 정렬이 돼요. 그죠? 그런 다음에 얘가 통과해서 두 번째 자성층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보면 여기 있는 스핀 방향과 이 방향이 반대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 자석의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그죠? 가군동량 보존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M램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어디 쓰이느냐? 최근에 요거 사실은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옛날에 거의 제가 이제 그 대학원에서 학위를 시작할 때 그때 뭐가 있었냐면 요즘 D램이라는 얘기 많이 D램.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만든 D램. D램이라는 게 있는데 D램이 점점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밀도를 높이기가 어렵다는 이제 한계가 왔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고요. 그때부터 차세대 메모리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가지 후보군이 나왔어요. 차세대 메모리의 네 가지 후보군. 그 네 가지 후보군 중에 하나가 이제 M램이라는 건데요. M램이라는 건데 요게 그 네 개 중에서 2019년에 상용화가 됐습니다. 여기 있는 요 부분이 이제 MTJ라고 하는 요런 구조를 이용해서 넣은 건데요. 네 가지 차세대 메모리 중에서 거의 첫 번째로 상용화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핀이라는 게 별로 관계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여러분 일상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이제 시간이 어떻게 됐죠? 네, 1시간 이제 겨우 넘었네요. 결론을 얘기하면 자기라는 거는 어디서 오냐? 전자라 원자 속에 있는 전자는 이렇게 궤도 운동을 하면서 궤도 가운동량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자는 스핀 가운동량을 가지고 있는데 가운동량은 전하를 띤 물체가 가운동량을 가지면 자기 모멘트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자기의 원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석은 뭐냐? 그러면 자석은 많은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스핀들이 한쪽 방향으로 정렬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세상의 절반이 전자면 세상의 절반도 스핀이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뭐 다양한 현상들이 실제로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스피너 효과라는 것도 굉장히 실험실 쉽게 볼 수 있고 GMR이라는 현상을 이용해서 여러분은 컴퓨터에서 굉장히 용량이 큰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지금 제 PPT가 30메가예요. 옛날에만 해도 PPT 만들면 몇 메가면 됐는데 이제는 미디어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30메가가 되어버립니다. 만약에 하드디스크의 발전이 없었으면 이런 거 못하는 거죠.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M램이라고 해서 또 새로운 메모리가 연구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 전자라는 애는 전하를 띠고 있고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일렉트로닉스, 전자공학이라는 걸 했고 전자공학을 통해서 D램도 만들고 아이폰도 만들고 전기자동차도 만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전자는 스핀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럼 이제 뭘 할 수 있느냐? 전자가 가진 전하에다가 스핀까지 결합을 하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사람들이 제가 연구하는 게 스핀과 일렉트로닉스를 합쳐가지고 스핀트로닉스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결국 그러면 그 스핀트로닉스 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꿈은 뭐냐? 요런 걸 하고 싶어요. 요런 거. 다양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전기가 있고 빛도 있고 소리가 있고 진동이 있고 열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중앙에 스핀이라는 걸 매개해가지고 뭔가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앞에서 보면 스핀홀 효과라는 거 없어요. 스핀홀 효과. 전기를 주면 스핀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전기를 주면 스핀들이 분극이 일어나면서 스핀이 만들어져요. 이게 스핀홀 효과인데
요거에 정반대되는 현상. 스핀을 주면 전기가 만들어지는 현상이 발견이 됩니다. 실험적으로 돼요. 요걸 우리가 인버스 스핀 홀 이펙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열을 주면 스핀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스핀 지백 이펙트라고 하는데 요거에 반대 효과가 또 나타나요. 스핀을 주면 열이 발생되는 효과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스핀 펠티어 이펙트라고 하고요. 그럼 지금 남아있는 게 뭐냐? 빛을 이용해서 스핀을 만들고 스핀을 이용해서 빛을 만든다거나 소리를 이용해서 스핀을 만들고 스핀을 이용해서 소리를 만든다거나 진동을 이용해서 스핀을 만들고 스핀을 이용해서 진동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은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자, 근데 이제 지금까지 보면 우리 다양한 천재들의 어떤 그런 발견들을 봤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어디서 온 거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게. 요거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그냥 웹서치 하다가 찾은 거예요.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목적만 보고 간 건 아니에요. 내가 요걸 풀기 위해서 간 건 아니고 그냥 신기하니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서 열매를 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실제로는 뭔가 응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저도 그렇지만 그냥 재밌는 걸 하다 보면 신기해 좋은 세상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도 재밌는 거를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건 뭐 질문을 받아야 되나요? 설문조사를 하셔야 되고, 혹시 뭐 질문 있는 분 있으면 간단히 뭐 한두 개만 질문을 받고 그럼 끝낼까요? 혹시 그 온라인으로 하신 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채팅창에 쳐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혹시 질문 있는 분 10초 정도 시간을 그러면 했다가 10초 뒤에 없으면 제 발표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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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아,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실험실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게. 자, 뭐냐면, 사실은 요 얘기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자, 여기 봅시다. 이쪽에 스핀, 한쪽 방에 업 방향에 스핀들이 모여 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자석을 갖다 댄다고 해봐요. 다운 방향으로 정렬된 자석을 갖다 댄다고 해봐요. 그럼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나는 자석이 반대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 생성된 스핀들이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죠? 이런 일이 실제로 실험실에서 일어나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관측을 합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현미경으로 보면 보여요. 이게 뭐냐면 이게 마그네틱 물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어내고요. 빛이 이렇게 오면 평광된 빛이 오면 뭐 이건 약간 다른 얘기지만 평광된 빛이 오면 금속 표면에 있는 전자들이 같이 움직이겠죠. 진동을 하는데 마그네틱 필드가 있으니까 로렌츠 폴스라는 걸 받아가지고 얘들이 휘어요. 전자들이 움직이면 휩니다. 그러면 이렇게 휘는 전자가 만들어내는 전자기표가 나올 거고요. 그럼 평광 방향이 돌아가요. 그래서 마그네틱 물질의 방향이 다운이냐 업이냐에 따라서 평광이 이렇게 돌기도 하고 이렇게 돌기도 해요. 그럼 이 나오는 평광을 분석하면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업 방향을 가리키는 부분은 하얗게 보이고 다운 방향을 가리키는 방향은 검게 보여요. 이제 그렇게 현미경으로 정말 간단하게 실험을 할 수 있어요. 사실 그게 이제 이 분야의 뭐 매력 중에 하나죠. 상온에서 그냥 간단하게 실험해도 보이고 그리고 전기 측정을 해도 간단하게 볼 수가 있어요.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예, 그렇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는 분 있으신가요? 예. 전자가 가진 전하의 특성에서 나온 효과가 스핀의 효과로 나올 수가 있냐? 예, 예. 굉장히 심오한 질문인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해를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 요 슬라이드를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게 보면 전자가 보여주는 현상이 있어요. 전자가 보여주는 현상이 있는데, 전자가 보여주는 현상, 그러니까 전자의 전하와 관련된 현상이 있는데, 이거의 스핀 버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지백 이펙트라고 돼 있는데
지배기 필터라는 게 실제로는 전자만 있어도, 그러니까 스핀이 없어도 온도를 주면, 온도 차이를 주면 전류가 만들어지는 게 지배기 이펙트라고 해요. 그런데 똑같은 현상이, 뭐 비슷한 현상이 스핀 버전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를 주면, 마그네틱 물질에다가 온도 차이를 주면 스핀 분급이 쫙 이렇게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뭐 둘 사이는 사실은 제가 답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관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오늘 뭐 얘기는 안 했지만 전기라는 게, 자기라는 게 따로 있고 전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라는 게, 전기와 자기는 실은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두 개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둘은 사실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는 게 아니고 상대적인 운동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가 있다는 그거예요. 예. 아무튼 그 얘기까지 하기는 좀 너무 그러니까 아무튼 관계는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더 질문이 없으면 여기까지 할까요, 그러면? 예. 그럼 예, 감사합니다. 이 질문이 있나? 뭐죠? 예. 전자 말고도 전하를 가진 미온 등에서도 있는 현상인가요? 이 기본적으로 저기 스핀은 모든 입자는 스핀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입자는 스핀을 가지고 있는데 미온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느냐?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뭐 스핀 홀효과라고 한번 해볼게요. 스핀 홀효과라고 하는데 제가 백금이라는 물질을 특히나 강조한 이유가 있는데, 백금이라는 물질은 스핀 궤도 결합이라는 게 굉장히 큰 물질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금에서 이런 실험을 하면 금에서는 이런 현상을 보기가 힘들어요. 텅스텐이나 뭐 탄탈, 텅스텐은 뭐냐면 여러분 백열 전구에 있는 그거 있죠. 그게 텅스텐인데 텅스텐에서 실험을 하면 스피노 효과라는 게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스핀 궤도 결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뮤온이라고 하면, 뮤온이라는 건 그냥 이제 공간상에서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 녀석이 그런 스핀 궤도 결합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강하냐 작으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긴 힘들지 않을까요? 뮤온 자체가 보기 힘들어서 예. 그렇지만 뭐 없다고도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뭐 잘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요? 예. 자, 그러면 저기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으니까 오늘 여기 여기. 예.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NMR이죠, NMR. 핵자기 공명이라고 해서 핵이 가지고 있는 자기 모멘트를 이용해서 하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핵이 가지고 있는 자기 모멘트를 측정을 하는 게 NMR이죠, NMR.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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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만 정렬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핵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핵이 주는 효과는 별로 안 돼요. 양이 엄청 작아요. 양이 엄청 작고, 그리고 전자라고 해서 모든 전자가 다 주는 건, 원자 안에 있는 모든 전자가 주는 건 아니고요. 요건 이제 저기 파울리 베타 원리로 또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전자들이 원자에서 에너지 레벨을 채워나갈 때, 먼저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한 가지 레벨에 업이 들어가고 다운이 들어갑니다. 근데 업과 다운이 같이 들어가면 스핀이 없죠. 제로가 되겠죠. 근데 페어가 되지 않은, 짝이 맺혀지지 않는 스핀이 들어가게 되면 얘는 이제 한쪽 방향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최외곽에 짝이 지어지지 않은 전자들이 스핀을 가지고 있고, 스핀은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자석에 기여하는 스핀은 최외곽에 있는 짝이 지어지지 않은 스핀이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이해가 됐나요?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